네, 강렬합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여론조사를 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달 초에 발표한 MBS 전국 지표조사 따르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금 파란 선 그래프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붉은색이 윤석열 후보인데요. 접전을 벌이다가 좀 높다,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높다가 다시 이번 주 초에 발표된 걸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5%포인트 차이로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가상 다자 대결인데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약 6에서 7%의 지지율을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당과 제1야당의 두 대선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인데 전국 지표조사 MBS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인데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잠깐 예측을 해볼까요? 변수나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 후보 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한쪽은 대장동, 한쪽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칫하다가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정권교체 여론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그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만회하느냐,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이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이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못지않게 높지만 어쨌든 도전자 입장에서 비호감이 그렇게 높다는 거는 특히나 이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홍준표 후보의 격차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민심에 있어서 비호감도를 줄이고 호감도를 늘려갔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언행상의 실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준비 안 된 모습을 역력히 노출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당이 후보가 됐으면 이제 당이 이거를 감당하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당이 얼마나 감당하고 커버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변수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종혁 센터장님은? 저는 다음 주 나올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컨벤션 효과가 좀 생겨났느냐. 윤석열 후보가 뽑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역벤션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기보다는 정체 내지는 하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때마침 대장동이 계속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하자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 지금 보여진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차이인데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 여론이 20%포인트 이상 높은데 왜 5%포인트밖에 안 나냐. 그래, 그동안은 그럼 후보가 여러 명 있었으니까 야당에서는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이 있었으니까 이게 집중이 되지 않아서 각자 지지가 달랐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럼 이제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됐으면 그러면 확 올라가야 되거든. 적어도 그 정도 2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10%포인트 이상은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컨벤션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월요일 날 보통 이제 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ARS 방식이죠. ARS 방식인데 조사 결과인데 그 전에 변화를 보면 컨벤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걸로 보자면 저는 이번이 우리 박 청장이 얘기해 주셔서가 아니라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당의 후보가, 집권당의 후보가 힘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지만 어쨌든 컨벤션 효과를 두고 막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의당이 좀 열심히 하시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이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민주당 이거 아니고 대안이 될 수 있죠.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죽어도 국민의힘에 가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정의당이 무슨 대안을 보여주든가, 정의당이 뭔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의당으로 갈 텐데 그걸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박 총장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르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감사드리고요. 심상정 후보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를 포함해서 결국에 이제 삼지대가 굉장히 큰 변수가 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후보 둘 다 공이 비호감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둘 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으로 4개월 동안의 선거의 전개 양상을 예측을 해본다면 한쪽엔 대장동, 한쪽엔 고발사주, 또 한쪽에는 뭐 그 개인사, 예. 또 한쪽은 이제 뭐 부인이나 처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전 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비호감 경선이라고 할 만큼 누가 돼야 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아니냐 이런 식의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무당층으로 빠지거나 선거에 대한 기대를 접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를 필두로 또 안철수 또 김동연 이런 제3지대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는 제3지대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심상정 후보가 그 약진을 했으면 좋겠지만 심상정 예. 후보를 포함해서 제3지대의 확장이 이번 대선을 대선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저희 오늘 패널은 일단 윤석열 후보 캠프, 이재명 후보 캠프, 이재명 후보 캠프, 윤석열 후보 캠프가 아니라 약간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의 두 패널에서 모두 까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방금 저희가 민주당 쪽 패널에 나왔을 때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철수 뭐 철수 좀 하지 마라. 이번엔 끝까지 가라. 그래서 국민의힘 표 좀 더 뺏어라. 이게 이제 그 안에 숨은 뜻인데 김중현 센터장님도 얼마 전까지 이제 최재형 후보 캠프에 계셨기 때문에 정의당이 선천해서 민주당 표를 좀 뺏자 하는 그런 번역기로 제가 형광펜을 예, 달아봅니다. 그런 메시지 다 압니다. 아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높잖아요. 그런 여망을 대변하셨다. 아니, 그리고 뭐 정말로 정상적으로 양당 정치에서 뭔가 좀 정의당의 역할도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는요?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죠. 본인이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고. 예. 아니 열심히 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뭐 합쳐지겠죠 뭐. 안철수 후보는 합쳐져야 되고 정의당은 열심히 뛰어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새겨서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제가 알아서 새겨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이전 후보들과는 좀 다릅니다. 두 사람을 잠깐 비교해서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면 뭐 직전 직업은 전 경기지사, 윤석열 후보는 전 검찰총장이었고요. 나이는 윤석열 후보가 4살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제 후적이 잘못돼서 그렇고 원래는 63년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세 번째 칸인데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정치인 출신들이 많은데 여야의 주요 대선 후보가 저렇게 국회에 와본 적이 없다라는 건 눈에 띄는 대목이고 역시 윤석열 후보는 구수를 했기 때문에 나이는 많지만 사법연수원은 좀 더 이재명 후보보다 늦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안 해봤다는 건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하나의 요소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로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체육관 대통령 시절에는 쿠데타 대통령 시절에는 예. 있었지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야의 후보 둘 다 영선이라는 것 자체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한 안정감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린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직선으로 시장을 2번 했고 또 경기도지사를 했고 사실상 정치를 한 거죠. 그럼요. 시장과 행정부가 그다음에 역할을 다 도지사를 했고. 거치면서 의회를 상대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무슨 뭐 타협이나 이런 거를 모른다. 이렇게 폄하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여의도에는 안 왔지만 그렇죠. 정치 경력은 많죠. 예전에 사실 민주당에서 부대변인 생활도 오래 했고요. 정당 정치도 오래 했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이력서에 한 줄이에요. 검사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검사도 측면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건 진짜 몇 개월 했죠. 예. 그런 측면의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더 큰 거죠. 반면에 이게 기존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그런 퍼퓰리즘적인 요소들이 지금 우리 정치 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이번 대선 국면에 많이 들어와 예.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자기의 약점은 최소화시키면서 강점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두 후보나 양 당이 대선 이 전개 과정에서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후보들의 약점을 최소화시키고 또 후보들의 강점을 부각시킬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특파원 할 때 보니까 이제
후보들이 나오면 주지사들이 나오면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워싱턴의 구태 정치를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예. 항상 이걸 구호로 내세우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가면 또 그렇게 돼요. 똑같이 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두 분 다 아주 특이한 경력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영선 국회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뭐 국회가 지금 욕도 많이 먹지만 어쨌든 입법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의 대국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관료들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결정하면 니들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번에 무슨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을 비슷하게 하시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국회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사실 윤석열 후보도 검찰 출신이고 이게 피감기관으로서 국회에 가서 청문회를 하거나 무슨 받은 사람 중에서 국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해. 자식들 말이야. 뭐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까지 혼내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일 없이 쇼만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게 민주주의 비용의 측면이 있거든요. 약간 비효율성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그런 대가라는 측면이 있어요. 너무 효율성만을 앞세웠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정치 경험이 부족한 그런 국회 경험이 없다는 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정치가 삼류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곤 하는데 정치인들이 사실 어쨌든 사회 구조에 끌고 가는 측면이 있으니까 뭐가 잘못되면 다 정치인들이 욕하면 되잖아요. 정치를 뭐 국회의원도 해보셨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국회가. 그 가장 쉬운 정치가 이제 국회 욕하고 정치인 욕하는 정치인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이 갈등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단 며칠만이라도 정치의 기능이 멈추거나 국회의 기능이 멈춘다면 정말 이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예.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국회나 또 우리 기성 정당들 또 기성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반성하고 예. 성찰을 해야 되지만 마치 이제 정치 무용론, 정치는 불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정치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이제 그런 예.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 두 후보 대진표가 짜였기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심화학습으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 양강 후보, 이 두 후보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것, 극복해야 될 점이 뭔가인데요.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심화학습은 이재명의 쓰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으로 잡았는데요. 예. 두 분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이 뭐 넉 달여 남았는데 이때까지 뭐 뭘 가장 조심해야 되는지 관건은 뭔지 이걸 하나 적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초 음악을 틀었는데 다 쓰셨습니다. 이게. 먼저 박원석 의원님 얘기부터 들어보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은 존칭은 뺐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썼는데요. 모나고 거친 과거다. 보통 거친 눈빛인데 네. 과거가 거치다. 네. 예.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정말 가난한 소년공으로 독학을 해서 대학을 가고 또 사시를 합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 성공 스토리가 굉장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있는 사람인데 예. 그만큼 또 그 인생의 그늘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집안 문제, 형이나 형수에 대한 욕설, 또 여배우와의 스캔들, 지금 이제 대장동 거의 이제 정점을 찍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확정하지 못하도록 이재명 후보의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이 과거사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당의 후보가 될 만큼 그 문제가 불식됐다.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여당의 후보까지는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진영과 진영이 생사를 걸고 충돌하는 장에서 이런 후보에게 그 남아있는 이 과거의 거친 흔적들 또 그로 인한 어떤 구설들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저는 뭐 풀리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이 풀어야 될 그런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의 과거사 아닌가 싶습니다. 뭐 수차례 사과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뭐 양해를 구하고 그랬는데 본선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중도층뿐만이 아니고요. 세대별로 보더라도 2030 여성들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낮아요. 물론 윤석열 후보도 결코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예. 근데 이거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사과했던 얘기인데요. 물론 다른 얘기도 있고요. 다른 얘기는 뭐 다른 사건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녹음이 돼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뭐 저의 불찰이고 당연히 뭐 책임지고 사과드리도록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불행하게도 제가 지휘했던 사람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입이 100개라도 사실 할 말 없는 일이고 제가 인사권자로서 관리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씀. 예, 뒤에는 이제 대장동 의혹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앞서 나왔던 거는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 부분이다. 과거에 이미 했고 팩트로 확정된 부분이어서 사과를 구하는 것밖에 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거,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저도 같이 보여드리면 들어주시면 예. 저는 이재명의 이렇게 아킬레스건은 정진상이다. 네.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그렇죠. 비서실 왜냐면 부실장.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대장동이 계속 이 대선 가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픈 점이잖아요. 예.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가 뭐 모든 다 불사신이긴 하지만 그 발목 그 부분만은 이제 거기에 맞으면은 죽는다 이 얘기인데 정진상 씨라는 분은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그 내 측근이라고 인정해왔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었고 그런데 유동규 씨가 전화를 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대장동 사건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백현동 사건도 있고 다른 수많은 그런 그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업들이 벌어질 때 전부 다 6급 그때 당시 6급이었던 정진상 실장이 정책실장이 다 사인을 한 다음에 그래야지 이재명 시장한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엔 정진상 실장이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아킬레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아킬레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던 그걸 가려주고 있던 그런 손이 아니었나. 그런데 만약에 이 정진상 씨라는 분이 그 비서실장이 뭐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무슨 뭐 계좌가 추적이 된다라든가 이러면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추측의 단계지만. 완전 추측이죠. 뭐 관련돼서 어떤 혐의가 확인됐다거나 그건 또는 없어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나왔다거나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의혹들인 사건들이 있고 주요 책임자였기 때문에 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만일 나온다면이라고 지금 그렇죠. 단서를 그렇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분이 어떤 사건들과 이재명 후보의 중간에 연결되는 고리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면 후보가 직접 연관이 안 돼 있어도 그렇죠. 정 부실장만 연관이 돼 있어도 측근이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때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국정감사에서 뭐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습니까? 유동규하고 통화하셨습니까? 했더니 계속 말을 바꿨어요. 근데 결국은 정진상이라는 자기의 측근이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 유동규라는 또 다른 어떤 본인들은 측근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구속될 마당인데 아예 안 물어봤겠어요? 야,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거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실은 이해가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혁 센터장님의 얘기까지 이재명 후보 얘기로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심학습 이제 윤석열 후보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역시 저희 FD님이 판넬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킬레스건이 뭔지 이 부분이 제일 취약점이다.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난다. 라는 거 간단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김종혁 센터장님부터 먼저 저요?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말실수다. 가로 열고 계속되는 가로 닫고 계속됐고 계속될 수 있는 뭐 이런 겁니까? 되면 안 되죠. 이제 되면 안 되는데 여러 차례 반복됐던 말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근래에 들어온 앞서 김기현 특보 얘기처럼 많이 떨어졌었는데 계속되는 말실수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실수가 근데 그 가만히 들어보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맥락상 들어보면. 예, 그런데 표현들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그 뭐 이렇게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불량식품 얘기라든가 120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 그런 주장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그 단어 자체가 그 영린이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말실수가 잦아지니까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이게 지지도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실수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러니까 말실수라고 캠프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대통령이 상당 부분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설득이 한다고 계속 실수한다면 이건 또 역시 능력에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검사나 판사 하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미괄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쫙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개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그냥 짧게 끊어서 얘기하면 괜찮았을 부분이 뒤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용계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나 식용계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다 무슨 뭐도 있고 뭐 이렇게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덧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오해가 생기고 공격받을 여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몇 달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뭐랄까 훈련을 받았을 테니까 우리 지금도 봐야죠.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하면 일단 뭐 말을 실수를 했던 것들이 아킬레스건이 얼마나 아킬레스건인지 볼 수 있게 저희가 영상으로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를 저희가 뭐 이잡듯이 막 뒤져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저게 이제 실수일까 실력일까 이거는 좀 또는 봐야 될것 망언일까.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이른바 재벌 총수들을 네. 보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주제가 뭔지를 명쾌하게 알아듣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경영 비법이더라고요. 네. 쭉 얘기를 해놓고 놓으면 밑에서는 다 해야 돼요. 주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네. 근데 밑에 사람들 위에 보고할 때는 간결하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너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근데 위에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다 이루어지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윗사람들은 명쾌하지가 않고 말이 많아지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이 보시는 저는 역시 아킬레스건은? 조금 근본적이고 포괄적인데요. 단지 검사였을 뿐이다. 라는 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아까 이제 연세도 나왔지만 그 성인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게 뭔가 보면 사시 구수해가지고 대학 다니고 사시 구수하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변호사 몇 개월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굳이 쓰자면 대학 졸업한 거하고 검사 이 두 가지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여러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참모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다 있겠지만 결국엔 지도자가 어떤 비전과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정 운영의 방향이 전 좌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같이 사시 공부했던 고시지망생이거나 검사가? 피의자거나 참고인이거나 피의자거나? 같은 검사거나 이게 아마 절대 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의 마음속을 헤아리고 또 사람들의 처지와 살아가는 모습들을 알고 또 그 가운데에서 충돌하는 이해들을 조정하고 그리고 굉장히 남마처럼 얽혀 있는
이 국정에 그런 현안들을 꿰뚫어보고 또 미래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 대전환기입니다. 미래를 통찰할 능력이 있을까? 이거는 단지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의 뒷받침만으로 되지 않는 지도자의 고유한 비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잦은 실수나 이런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지식도 체계화된 지식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생각도 본인 안에서 깊게 숙고되고 그리고 고민된 그런 어떤 통찰력을 갖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런 실수들이 계속 노출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뭐 측면에서 디테일 맥락을 쭉 하는 것이 방금 말씀으로 따르면 잘 이해를 맥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실제 만약에 정치를 할 때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회의원을 안 해본 게 문제가 아니고 검사밖에 해본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예. 아니 짧은 말을 보태시면. 거기다요. 예. 그런데 그런 검사를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이유는 그동안에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염증, 거부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정치 처음 한 분이니까 여러 가지 뭐 한계와 문제점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은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잘 이렇게 보강해 나가면서 뭐 방향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적하신 부분은 검사들은 딱 봤을 때, 얘가 범인이네. 약간 요렇게 봤을 가능성이 크다. 뭐 근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 근데 국민을 범인과 범인 아닌 걸로 나눠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 네. 아니 그러면 박 기자는 사람 볼 때 얘가 기사가 돼 안 돼 이걸로 기준으로 봐요?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기자 선배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던데. 언제 그렇게 알겠어? 취재원이냐 아니냐만 보고 아, 그렇죠. 취재원이 아닌 사람과는 길게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